제19장 최초의 요양원 해주 9세 요양원. 요양원이 공식적인 개업식을 가진 후 3주일 동안 입원 환자는 단 3사람의 여자뿐이었다. 그러나 곧 입원하겠다는 신청서가 전국 각지에서 쇄도했다. 그달 월말이 되자 요양원은 환자들로 가득 찼다. 병동에 있는 8개 침대 수보다 더 많은 환자들을 받기 위해서는 일광욕실, 치료실, 의사의 집무실까지도 이용하지 않을 수 없었다. 우리의 원래 계획은 여환자들만 받으려고 했다. 그러나 성을 기준으로 환자를 구별한다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되어 남자들은 건물의 한쪽 끝을 쓰게 하고 여자들은 그 반대쪽을 주었다. 따라서 이미 계획 중에 있는 서쪽 건물을 증축하는 일이 더욱 시급해졌다. 그것은 환자들의 수를 늘리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남녀 환자들 모두 받아 분리하여 수용하기 위해서도 절실했기 때문이다. 얼마 후부터는 환자들의 수가 상당히 많아 입원 순서를 기다려야 했다. 입원실이 한정되어 있었으므로 증세가 가벼운 환자나 회복될 가능성이 없는 환자들은 입원시키지 못했다. 이런 환자들을 돌려보낸다는 것은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었다. 우리가 거절하면 그 사람들은 조선에서는 달리 더 치료받을 곳이 없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었다. 한 젊은 청년이 북만주에서 22달러나 되는 여비를 들여 무려 6일간의 여행 끝에 우리 병원을 찾아온 적이 있었다. 그때 우리는 그를 수용할 방이 없어서 할 수 없이 그대로 돌려보내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런 일은 계속되었다. 장소는 좁고 신청인은 많았기 때문에 입원생을 선택할 때는 완치될 가능성이 큰 환자를 우선으로 하다 보니 학생들이 가장 유리한 입장에 있었다. 그들은 연령면에서도 효과가 빠른 나이였지만 교육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니 장래에 자기 고향의 지도자가 될 사람들이 많았다. 그들은 요양원 안에서도 우리가 가르치는 위생관리를 준수해 주었고 후에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곳에서 배운 지식을 잘 전달할 수 있다는 이중의 유리한 점을 지니고 있었다. 11월이 되자 날씨는 점점 추워졌다. 환자들의 병동은 따뜻했지만 치료실, 진찰실, 조제실, 엑스레이실, 병리실, 의사 집무실에는 난방시설이 설계만 되어 있을 뿐 아직 설치가 안 되어 추위에 따르는 어려움이 닥쳐왔다. 그러나 자금이 없어 언제 난방시설을 하게 될지 난감했다. 나도 이미 봉급을 가불하여 비용으로 다 써버렸으므로 달리 돈을 마련할 방법이 없었다. 문제가 이처럼 시급해지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란 다시 미국의 친지들에게 원조를 청하는 편지를 쓰는 일뿐이었다. 나는 난방장치와 서쪽 건물을 완성할 수 있는 자금을 간청했다. 좋은 소식을 기다리면서 우선 병동 외에 입원한 환자들에게는 작은 스토브를 가지고 그들을 추위에 떨지 않게 하려고 애썼다. 우리가 기다리던 소식이 왔다. 난방 장치를 해결할 자금이 미국에서 우리에게 전달되기 위해 서울에 도착했다는 전보였다. 나는 얼마나 기뻤는지 몰랐다. 사물을 보는 각도는 사람마다 생각하기에 따라서 달라진다. 우리에게 주어진 기쁜 소식을 어떤 사람은 운이라고 하고 또 어떤 이는 하나님의 배려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때 마침 평양의 선교 기간에서 미국의 주문에서 도착한 화로가 있는데 그것을 원하면 당장 양도하겠다는 것이었다. 평양의 선교부에서는 도착한 화로가 필요한 규격이 아니었던 모양이었다. 우리에게 난방기구가 당장 필요할 때에 그것이 이렇게 해결될 것은 운이 아니라 우리가 열심히 간구한 기도의 응답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이렇게 하여 난방 문제가 해결된 것은 12월 초였다. 1929년 1월 9일 저녁 6시 30분 신앙심 깊은 아버지의 한 동료였던 김창식 목사가 72의 나이로 영광된 곳으로 불리움을 받아 우리 곁을 떠났다. 장례식은 1월 25일에 거행되었다. 그의 인생은 오로지 한 길, 하나님을 위한 봉사로 일관되었다. 그는 35년 동안 한 번도 주일 예배에 빠진 적이 없었다. 아무리 아파도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를 못 드린 적이 없을 정도로 믿음의 사람이었다. 그 딸은 방기순 목사와 결혼했고 외아들 계명진은 우리 노튼 기념병원 해주 구세병원의 의사이며 막내딸인 닥터 로다 박은 서울에 있는 릴리언 해리스 기념병원의 의사로 재직하고 있었다. 해주 구세요양원은 개원한 지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벌써 4명의 환자가 완치되어 퇴원했다. 이들이 졸업하자 그 자리는 곧 새 환자들로 채워졌다. 요양원의 위치가 좋아서 환자들이 빨리 회복될 수 있었던 것이다. 환자들은 입원하자 곧 체중이 늘어나기 시작했고 나날이 증세가 좋아졌다. 1929년 1월 나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나로서는 영광스러운 소식을 받았다. 지난 가을 사사키 씨는 요양원에 관해 많은 질문을 하면서 내가 하는 대답을 공문서 같은 종이에 자세히 적어 넣은 적이 있었다. 오늘 조선 총독부의 공문서신과 함께 100달러, 300엔짜리 수표가 요양원에 도착했다. 이 영광스러운 일은 확실히 사사키 씨가 그때의 기록으로 애써준 덕택이었다. 우리가 노력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 조선 총독으로부터 이처럼 공식적인 인정을 받으니 나는 어떤 드릴 같은 것을 느꼈다. 한 달 후에 이보다 더 큰 영광이 나를 찾아왔다. 해주의 황해도 도청에서 나를 위한 특별 예식을 갖추고 나의 친구이며 도지사인 루터 박이 일본 제국 천황이 내린 감사장과 요양원에 쓰라는 35달러 100엔을 전달했다. 내가 보낸 편지를 받고 어머니는 1929년 2월 22일자 일기에 이렇게 썼다. 셔우드는 그가 받은 큰 영광에 대해 자세히 편지를 보내왔다. 천황이 내린 감사장을 시민들을 대표한 많은 사람들이 참가한 가운데 큰 예식을 갖추고 우리의 오랜 친구인 도지사 루터 바기 셔우드에게 전달했다고 한다. 이것은 15년 전에 총독 마츠나가가 나에게 준 것과 같다. 그러나 나는 25년 동안 일한 뒤에 그 감사장을 받았지만 셔우드는 단 5년 만에 받았다. 후대는 선대를 앞서가는 법이다. 당연히 그래야지. 어느 날 요양원의 진찰실에서 환자를 치료하고 있는데 뜻밖의 방문객이 찾아왔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시장님? 해주시의 시장은 착잡한 표정으로 나를 쳐다봤다. 그의 심경을 한눈에 읽을 수 있었다. 그는 무엇인가 말하기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온 사람처럼 망설이고 있었다. 요양원 설립을 반대했고 우리의 선교 사업을 해주의 적이라 생각했던 그가 지금 내게 도움을 청하러 온 것이다. 홀 선생님, 우리 아들 때문에 왔습니다. 시장은 주저하며 말했다. 아들 때문에요? 입술이 타는 듯한 그에게 나는 격려하듯 부드럽게 물었다. 네, 그렇습니다. 그 애가 결핵에 걸리지 않았나 해서요. 진찰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만일 정말로 제 생각같이 병에 걸렸다면 여기에 입원시켜 치료해 주실 수 없겠습니까? 그는 무척이나 어색한 태도로 말했다. 시장의 눈에는 감출 수 없는 두려움이 엿보였다. 데리고 오십시오. 여기에는 이미 자리가 꽉 찼으나 아드님을 위해 자리를 마련해 보겠습니다. 그 소녀는 아버지가 걱정한 대로 정말로 결핵에 감염되어 있었다. 다행스럽게 아직 초기의 상태였다. 그래서 치료에 민감한 반응을 보여 상당히 효과가 빨랐다. 나머지 치료는 통원으로도 될 만큼 좋아져서 퇴원시켰다. 소년이 집으로 가서 정양하고 있는 동안 나는 계속 그의 집으로 찾아가서 완치될 때까지 치료해 주었다. 선생님께서 옛 감정을 잊으시고 이렇게 친절하게 대해 주시니 어떻게 해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그 집에 마지막 진료를 갔을 때 시장은 고마움을 감추지 못한 표정으로 말했다. 나는 계속 여러 곳에 원조를 청했다. 그 결과 건축 자금이 조금씩 모아지기 시작했다. 그래서 현재 요양원 건물 옆에 있는 대지를 사야 했다. 동쪽 건물과 같은 크기의 서쪽 건물을 지으면 현재 확보 중인 대지를 다 쓰게 되므로 요양원 정면에 차도를 만들 여분이 없기 때문이었다.
거기다 요양원까지 연결하는 포장된 도로도 필요했다. 그 도로는 시장이 공원을 만들겠다고 계획한 소나무 숲을 지나야 한다. 그러니 자연히 그 숲의 소나무들을 일부 제거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일본인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매우 민감했다. 그들은 조선에 식목을 하여 삼림을 울창하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었다. 그들은 비록 개인 소유의 땅이라 해도 나무를 베는 일은 쉽게 허락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에 우리가 대지를 구입하고자 하면 시장은 전처럼 반대하지 않을 것이다. 대지를 구입한 후 도로 개설 허가를 얻을 때도 시장은 오히려 우리에게 적극적으로 도움을 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얼마 후 시장은 시의원들이 요양원 의사들에게 보낸 초청장이 도착했다. 근방에 있는 절에서 야유회를 열게 되었으니 참석해 달라는 것이었다. 조선인 친구들은 우리를 그처럼 적대시하던 사람들이니 초청을 거절하라고 충고했다. 그러나 내 생각은 달랐다. 만일 그 초청장을 보낸 의도가 그들의 마음이 달라진 점을 시사하는 것이라면 도로 개설 허가를 받기는 쉬울 것이다. 또한 그들이 친근감을 표시하기 위해 보낸 초청장이었는데도 거절한다면 그들은 기분이 상할 것이다. 그들의 기분을 언짢게 하는 일은 나로서는 원하는 바가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초청에 응했다. 그들은 우리들을 친절하게 맞이했다. 서로 간의 친목을 위한 특별한 음식들을 준비하여 우리를 존중하는 정중한 태도로 잔치의 분위기를 만들어 주었다. 시장은 환영사를 통해 자기들의 동료들에게 지대한 은혜를 베풀어 주게 된 요양원에 건립돼 자기가 방해했던 점을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으로는 자기들이 우리를 도울 수 있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다 도와주겠다고 했다. 시장은 자기가 약속한 대로 우리를 위해 허가받는 일을 책임지겠다고 했다. 그는 허가를 받아주었고 그 후 도로 건설에 보태쓰라고 135달러 400엔을 희사까지 했다. 이 돈은 도로 건설 때 큰 도움이 되었다. 나는 도로 개설 허가를 얻기는 무척 어렵겠지만 대지 구입은 전혀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 반대 현상이 일어났다. 땅 주인이 팔기를 거절했다. 그 땅은 선산인데 비록 묘지가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그 일부를 파는 것은 집안의 복을 파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자신의 복을 팔려는 사람이 있겠는가? 남의 복을 사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더구나 땅 임자는 부유한 사람이니 금전의 유혹 같은 것은 받지 않을 게 명백했다. 이 문제는 아무래도 가망이 없는 것 같았다. 여러 달이 지난 어느 날이었다. 그 땅 주인이 나를 찾아왔다. 딸이 병이 왔으니 왕진을 와달라는 요청이었다. 나는 날마다 언덕의 뒷길을 지나 그의 집으로 딸을 치료하려 다녔다. 딸의 병세가 좋아지기 시작하자 땅 주인은 이미 거절했던 그 대지권에 대한 자신의 태도를 고쳐 생각하기 시작했다. 마침내 그는 요양원이 하고 있는 착한 일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복받은 땅의 한 부분을 팔기로 작정한 것이다. 그러나 팔겠다는 생각만 했을 뿐 땅을 증정한다든가 싼 값으로 주겠다는 것은 아니었다. 상당히 비싼 값으로 흥정을 해왔다. 우리가 가진 돈으로는 도저히 땅을 살 수가 없었다. 그때 환자 중 한 사람이 우리가 처한 상황에 대해 알게 되었다. 그 여환자는 땅 주인이 동포들을 위해 일하는 요양원을 상대로 돈을 벌려고 한다고 비난하면서 자기가 돈을 내어 모자라는 차액을 채워주었다. 우리는 어쨌든 땅을 살 수 있어서 감사했다. 굳게 닫혀 있었던 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음을 느낄 수 있었다. 아마 하나님은 또 다른 목적이 있으셔서 길을 열어주셨는지도 모른다. 그 여환자의 기부금은 요양원에 증정된 조선인의 선물로는 첫 번째였기 때문이다. 중국인, 일본인, 미국인, 영국인들은 이미 이 요양원에 많은 것을 기부했다. 그러나 정작 실제적인 혜택을 받고 있는 조선 사람은 지금껏 거의 아무런 희사도 없었다. 이 사업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지고 이제 조선 사람이 기부를 했으니 이 사실은 여러 가지 의미에서 매우 보람 있는 일이었다. 원했던 대지를 구입하자 도로 건설은 곧 시작되었다. 그러나 아직 서쪽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자금은 충분하지 못했다. 열심히 일하며 마냥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다.
우리가 요양원을 시작한 초기에는 환자들을 이해시키는데 어려움이 많았다. 결핵요양원은 병원과 달라서 치료만 하고 퇴원하는 곳이 아니라 계속 요양과 치료를 받아야 병이 치유된다는 점을 설득시키는데 무척이나 힘이 들었다. 환자나 직원들이 함께 인내심과 노력이라는 중요한 방법을 터득하지 않으면 결핵은 완치하기 힘든다. 우리는 입원생들에게 환자라는 단어는 요양원에 있는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병이 나은 것 같아 보이는 사람도 사실은 아직도 환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그 이름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누누이 설명해야 했다. 지방신문에서는 우리가 안타까워했던 비극적인 환자들 중에 한 사건을 기사로 실은 적이 있었다. 그 이야기는 형이란 이름으로 불렀던 한 학생 환자에 대한 실화다. 형이는 베제고등 보통학교의 교장인 내 친구 헨리 아펜젤러가 보낸 학생이었다. 베제고보는 헨리의 아버지가 설립한 학교였다. 그가 요양원에 도착했을 때는 심한 중환자였다. 높은 열, 심한 기침, 거기다 매일같이 거의 한 컵이나 되는 가래를 토했다. 그를 진찰한 결과 오른폐만 병들었고 왼쪽 폐는 정상이었다. 곧 오른쪽 폐에 공기를 늑막의 공동으로 들여보내는 뉴모도렉스 시스템 치료를 시작하는 한편 완화치료법도 병행했다. 치료 효과가 좋아서 회복이 빨랐다. 그의 가슴은 벽이 매우 얇아서 형광투시경에 폐의 상태가 잘 나타났다. 왼쪽 폐는 활발하게 움직였으나 오른쪽 폐는 뉴모도렉스 치료로 공기의 압력을 받아 운동량이 대단히 적었다. 젊은 의료진들은 투시경에 생생하게 전개된 이 대조적 현상을 보고 흥분했다. 형이의 폐결핵 증상은 차츰 줄어들었다. 고열, 기침, 가래의 양도 눈에 띄게 줄어들더니 서서히 없어졌다. 그는 식욕을 느꼈고 몸무게도 빨리 늘어났다. 기력도 회복되기 시작했다. 본인도 새 사람이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사실 그의 모습은 마치 다른 사람으로 느껴질 정도였다. 뉴모도렉스 치료는 이제 가끔 실시해도 좋을 정도였다. 형이는 사람들과 잘 사귀었고 누구나 좋아하는 소년이었다. 병원 직원들은 너무 귀여워서 맘대로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두었다. 그는 일광욕은 열심히 했지만 휴식을 취하지 않고 자기의 건강을 시험해 보려고 했다. 너무 조급하게 정상인처럼 활동하려고 해서 그런 무리는 건강을 해친다고 여러 차례 경고해야 했다. 그는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 향수병에 걸려 퇴원하겠다고 조르기 시작했다. 우리는 그에게 아직 완치되지 않았으니 퇴원하기에는 이르다고 달랬지만 고개를 좌우로 흔들면서 자기의 병은 다 나았다고 고집을 부렸다. 어느 날 아침 내가 회진을 돌다 보니 형이가 소지품을 챙기고 있었다. 그는 자기 마음대로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한 것이었다. 나는 강력히 만류하면서 지금 집에 가면 우리가 여태까지 한 수고는 모두 수포로 돌아간다고 강조했다. 그는 내 설명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당장 떠나는 기차를 타겠다면서 정거장으로 갈 소형 버스를 불러달라고 우겼다. 요양원 직원들도 한결같이 만류했지만 전에는 그토록 치료에 협조적이었던 소년이 이번에는 막무가내로 고집을 부렸다. 요양원은 감옥이 아니다. 환자가 절대로 원하니 우리로서는 도리가 없었다. 할 수 없이 그를 떠나보내야 했다. 그는 진심으로 우리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남기고 떠났다. 나는 손을 흔들며 떠나는 형이의 뺨을 타고 흘러내리는 눈물을 보았다. 요양원의 직원들도 모두 섭섭해했다. 고맙습니다, 의사 선생님. 뭐라고 해야 감사한 제 마음을 전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벌써 말했잖아, 형이. 네 마음을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에게 진정으로 감사하려면 건강을 잘 돌봐서 튼튼한 사람이 돼야 해. 그것이 우리를 가장 기쁘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건강을 지켜야 하는지는 알고 있을 테니 다른 사람들에게도 가르쳐줘요. 좋은 소식 주리라 믿어요. 형이는 버스를 타고 40마일 떨어진 사리원역으로 갔다. 거기에서 기차를 갈아타고 5시간 후에는 눈에 익은 서울역에 도착했다.
그토록 그리워한 집에 돌아온 것이다. 그는 속으로 생각했다. 집까지 걸어가는 게 낫겠다. 이 전차 속은 더럽고 지금은 마침 퇴근 시간이니 공장 직공들, 노동자들이 차에 가득할 것이다. 그러니 결핵 환자들도 많이 섞여 있을 테지. 형이는 먼 길을 천천히 걸었다. 그는 자주 쉬었으나 집에 도착했을 때는 지쳐 있었다. 그를 맞이한 가족들은 따뜻한 환영 대신 멀찌감치 서서 그를 둘러싸고는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쳐다보았다. 병원에서는 뱀탕이나 사슴의 생피를 주더냐? 형이의 할머니가 물었다. 아니요, 가슴에 공기를 집어넣는 특수 치료를 받았어요. 휴식과 일광욕과 소젖을 먹는 법도 배웠는걸요. 그럴 줄 알았다. 그의 할머니는 의기양양하여 형이의 아버지를 돌아보았다. 당장에 가서 무당을 불러오너라. 외국 악마들이 경영하는 곳에 있었으니 이 애의 몸에는 악기가 들어있다. 악기를 내쫓으려면 무당을 불러 침을 놓아야 한다. 형이는 할머니의 말에 움찔했다. 이제 그런 말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것인지를 알고는 있었지만 갑자기 심한 피로감을 느꼈고 용기가 꺾였다. 그는 힘없이 어두운 집 안으로 들어갔다. 잠시 후 아버지와 이웃사람이 주고받는 이야기를 엿들었다. 형이가 집에 돌아왔다지? 그렇다네. 아버지의 퉁명스런 대답이 들렸다. 병은 다 나았나? 자기 말로는 다 나았다네. 그래? 우리 집에는 오지 못하게 하게. 정말로 나았는지는 모르겠지만 혹시 우리 식구에게 전염될지도 모르니까. 아버지는 화가 나서 급히 집으로 들어오더니 문을 쾅 하고 소리나게 닫았다. 너는 광에 가서 자거라. 아버지는 형이에게 가혹하게 말했다. 광 속은 축축하고 추웠다. 신선한 공기도 없었다. 여기는 잘 수가 없는 곳이다. 그러나 가족들과 싸우는 일은 부질없는 짓이었다. 그들은 뱀탕과 사슴 피만이 폐병을 고칠 수 있다고 믿고 있었다. 다른 방법으로 고칠 수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 그 후 수질 동안은 불행한 기간이었다. 형이의 가족들은 폐병에 대한 공포감을 억누르지 못했고 그의 옛 친구들도 그를 피했다. 어디를 가도 그를 환영하는 사람은 없었다. 물론 음식도 병을 치료하는 데는 적당하지 않았다. 집안은 불결했다. 그는 절망적이었다. 그때 아버지가 일하러 나가라고 재촉했다. 아무리 나쁜 환경이라도 지금처럼 의심받는 분위기보다는 나을 것 같아서 그는 아버지의 제의를 얼른 받아들였다. 몇 달 후 우리는 형이가 보낸 편지를 받았다. 다시 심한 병에 걸렸으니 되돌아오고 싶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때는 불행하게도 요양원에 빈 자리가 없었다. 나는 그에게 대기 환자 명단에 올려두었으니 기다려달라고 답장을 보내는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연이어 슬픈 소식을 받았다. 형이는 이미 조상이 묻힌 옆으로 갔다는. 형이와 같은 사례는 하나의 전형처럼 반복되었다. 젊은 농부 한 사람이 입원했다. 그 역시 회복이 빨랐다. 입원한 사이에 열연한 기독교 신자가 된 그는 기독교 정신으로 자기보다 더 병이 중한 사람에게 자기의 입원실을 내주려고 애태웠다. 그는 완쾌되기를 기다리지 못한 채 퇴원하려고 했다. 결국 그도 우리의 만류를 뿌리치고 많은 일들이 기다리고 있는 고향으로 돌아갔다. 그는 완전히 건강을 되찾았다고 생각하여 잃어버린 시간을 보충하려고 열심히 일했다. 그러나 마을에는 건강 상태를 점검해 줄 의사가 없었다. 그도 일을 너무 심하게 해서 끝내는 형이처럼 죽음을 피하지 못하고 말았다. 이러한 죽음들이 계속되자 어떠한 조치가 없고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이 명백하게 느껴졌다. 만일 요양원과 의사들의 손길이 닿는 곳에 다 환자들이 일하고 먹고 살 수 있는 생활터전을 만들어준다면 이 같은 불행은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여겨졌다. 그 당시는 인구 중 80% 이상이 농촌에 살고 있었다. 이런 일이 있기 전부터 나는 요양원에서 운영하는 모범 농장을 만들고 싶다는 생각을 해왔었다.
그렇게 하면 환자들은 질환 회복기 동안에 육체적으로 덜 힘든 현대적 영농 방법을 배울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농부 출신의 환자들은 퇴원 후 고향으로 돌아가면 여기서 배운 현대식 농사법을 그 지방의 다른 사람들에게도 가르칠 수 있는 이점도 있다. 환자들이 더 좋은 건강을 기대하기 위해서는 재교육이 필요했다. 조선 사람들은 우유라면 질색을 했으므로 젖소와 젖염소는 아직 기르지 않고 있었다. 조선소는 젖의 크기가 서양소에 비해 대단히 작아서 우유의 생산은 보잘것없었다. 닭도 서양 닭과 많이 달랐다. 식용으로도 이곳 닭고기는 너무나 질겨서 치아가 튼튼한 사람이나 먹을 수 있을 정도였다. 달걀도 매우 작았다. 채소 또한 별반 신통한 게 없었다. 조선인들의 음식은 영양학적으로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었다. 그들은 주식으로는 주로 쌀을 먹었다. 이런 실정이었으므로 우리가 정말로 결핵을 다스리고 일단 태어난 사람들이 다시 요양원으로 되돌아오지 않게 하려면 뭘 먹어야 한다고 말로만 가르칠 것이 아니라 그 식품을 어떻게 구할 수 있는가 하는 방법까지도 실제로 보여주어야 했다. 요양원에 농장을 만든다면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는 데는 좋은 효과를 얻을 것이다. 나의 꿈은 이제 농장뿐만이 아니라 모범 촌락까지로 확대되었다. 모범 촌락의 환자들은 위생적인 환경 속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울 수 있을 것이다. 그곳엔 유리창이 없고 연기가 가득한 조선 집들 대신에 햇볕이 넘쳐 흐르는 집이 세워질 것이다. 회복기에 들어선 환자들이 그런 불악에서 가족들과 함께 산다면 가족들도 결핵 예방 교육을 받게 되는 피교육자가 될 것이 아닌가. 이러한 마을의 중앙에는 교회당이 서게 될 것이며 학교 건물과 마을 회관도 있을 것이다. 회관은 공중위생교육센터도 되고 영화, 강연, 어머니와 어린이들의 클럽, 주부 클럽, 소년들의 농구 경기, 소녀들의 재봉실, 습 등을 할 수 있는 시설이 구비될 것이다. 또 상점, 우체국, 놀이터가 갖추어질 것이다. 현재의 조선집 재료로 간단하게 건축될 수 있게 설계하면 된다. 다른 마을에서도 이 모범 주택과 똑같이 쉽게 지으려고 본보기로 견학하러 올 것이다. 이 집들에는 신선한 공기와 햇볕이 충분히 들어올 것이고 하수처리 탱크도 설치될 것이다. 이런 농장과 모범 마을에 대한 내 꿈이 이뤄지려면 장기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점은 너무나 자명했다. 그러나 나는 즉시 시작하기로 작정했다. 얼마 후 우리에게 요양원에 인접한 25에이커의 땅을 구할 수 있는 행운이 주어졌다. 그곳은 환자들을 위해 농작물을 키울 수 있는 이상적인 땅이었다. 토질이 비옥해서 감나무, 밤나무, 앵두나무들이 잘 자라고 있었다. 이 과수원은 어느 젊은이가 취미로 갖고 왔던 곳인데 어느 날 갑자기 죽어버렸다. 그의 아버지는 너무나 충격을 받아 아들 생각을 나게 하는 과수원을 빨리 처분하고 싶었다. 그래서 아주 싼 값에 사라고 우리에게 제의해왔다. 마침 헤럴드 윌리스 무어를 추모하는 기념으로 요양원에서 유용하게 쓰라고 보내온 돈이 있었다. 우리는 이 돈으로 그 땅을 구입했다. 내 꿈의 하나인 농장 계획은 이렇게 하여 시작되었다. 요양원에는 귀한 방문객들도 자주 왔다. 한 번은 윌러드 프라이스라는 자유기고가가 신혼여행차 해주까지 들렀다. 그들이 해주에 온 것은 웰치 감독이 생기 있는 활동이 보이는 곳이라고 이곳을 그에게 추천했기 때문이었다. 그는 여러 잡지에 기고한 글로 이미 잘 알려져 있는 저명 인사였다. 감리교 해외 선교위원회에서 출간하는 월드 아웃룩이라는 잡지의 편집인을 지내기도 했는데 항상 새로운 소재를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그는 내가 왕진을 가거나 관리들을 방문할 때도 동행했으며 메리안의 수술 장면을 관찰하는 등 관심이 컸다. 그 후 고국으로 돌아가서 우리의 활동에 대한 기사를 썼다. 그로 인해 우리 사업이 널리 알려졌다. 덕분에 우리의 프로그램까지도 자세히 발표되어 새로운 후원자와 친구들이 생겼다. 이 결과 경제적 지원이 증가되어 해주 구세병원과 해주 구세 요양원의 시설을 확장할 수 있었다. 버버그 여사의 진려인 베네트 여사도 요양원의 병리실에 좋은 자이스
현미경 한 대를 증정했다. 이것은 버버그의 유산으로 요양원 건립을 허락한 베네트 가족과 그들의 친척, 친구들이 그 후 계속 우리의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또 하나의 기쁜 소식이었다. 병리실에서 실시되는 각종 검사는 진단을 올바르게 내리는 데 중요한 도움을 준다. 침전 검사는 병을 치료하는 동안에 큰 도움이 된다. 이것은 환자의 결핵을 검사 튜브에 넣어 관할하는 것으로 관찰하는 것으로서 적혈구가 교착하는 유를 보고 양성인지 음성인지를 예측한다. 투베르클린 피부 반응 검사는 어른들보다 어린이들에게 더 유용한 진단 방법이 되었다. 동양의 모든 성인들은 이 검사에 무조건 양성 반응을 보였기 때문이다. 이 검사는 바로 피부 밑에 주사하는 것이다. 한 사람씩 따로따로 쓰던 자외선 등은 마침내 크고 멋진 스위스제, 일광욕실 등으로 배치되었다. 이것은 환자 12명이 동시에 자외선 요법을 받을 수 있는 것이었다. 커다란 자외선 등 아래는 특별히 장치된 대가 있다. 그 위에 환자들이 자리를 잡으면 대는 회전을 한다. 이때 기사는 자외선을 막은 유리망 뒤에서 모든 것을 조정한다. 우리 병원의 여기사는 환자들이 처방된 만큼만 정확히 자외선을 받는지를 지켜본다. 자외선 치료 시간은 각 환자마다 자기의 시간을 엄격히 지키도록 하고 기록도 한다. 자외선을 받고 난 뒤에도 환자의 체온을 재고 그것을 기록한다. 지나친 자외선 치료는 환자를 위험하게 할 수 있으므로 절대로 주의해야 한다. 이 요법은 대체로 처음에는 3분간만 째기 시작했다가 환자의 반응을 보아가며 점점 3분 내지 5분씩 시간을 들여서 나중에는 약 2시간까지 증가시킨다. 만일 반응이 좋지 못하면 즉시 치료를 중단하고 하루나 이틀쯤 쉬었다가 다시 서서히 시작한다. 솔라리움 치료는 환자들에게 일광욕을 통하여 자외선을 받게 하는 것보다 조절하기가 더 정확하다. 폐결핵 환자들에게는 이러한 치료법은 별로 효과가 없으나 뼈, 복부 또는 임파에 결핵이 있는 환자들에게는 잘 듣는다. 우리는 특히 인공기흉 치료기구를 가진 게 자랑스럽다. 이것은 공기를 흉곽에 서서히 넣어서 감염된 폐를 완화시키는 방법이다. 흉곽에 들어간 공기는 감염된 폐를 고정시켜 마치 부목을 된 것 같은 역할을 한다. 이렇게 하여 폐의 상처가 자연적으로 아물게 한다. 현대는 이 방법을 수술 후의 조리 방법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쓰지 않고 있지만 그 당시 우리는 이 방법으로 대단히 좋은 효과를 보았다. 다른 병발증도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꼭 한 번 병발증이 있었는데 그것은 늑막에 충격을 주어 환자를 중태에 빠지게 했던 일이다. 내가 의사로서 겪은 가장 참혹한 경험이었다. 양쪽의 폐가 다 감염되어 거의 희망이 없는 환자들의 경우에는 복강에 공기를 넣는 뉴모페리토니움을 써서 그 효과를 본 적이 있다. 물론 이런 방법들은 기적의 약으로 불리는 현대 특효약이 나오기 전에 전 근대적인 방법들이었지만 여하튼 이러한 구식의 방법으로 우리는 그때 놀랄 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었다. 우리는 요양원 사업에 대한 보고를 미국에 있는 후원자들에게 계속 보냈다. 이 보고는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 되어 돌아오곤 했다. 1929년 11월 마침내 서쪽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충분한 자금이 곧 도착할 것이라는 연락을 받았다. 또 봄이 되자 여성 전용 별채를 지을 자금도 들어왔다. 이 여성 전용관은 에디스 마그리트 기념관이라 이름 지었다. 별채 자금은 어머니와 어머니의 친구분들이 보내는 소중한 선물이었다. 그러나 별채 하나만을 짓는다는 것은 경제적이 아니었다. 건축업자는 서울에 살고 있었으므로 일거리가 넉넉해야만 여기까지 와서 일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왔다. 그 후 우리가 그 업자를 불렀을 때는 서쪽 건물 말고도 별채 2채를 지을 자금이 들어와 있었다. 거기다 원래의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정원을 꾸밀 수 있는 자금도 가지고 있었다. 많은 장인들을 알고 있었던 데다 축소판 공원을 설계하고 만들 수 있는 일본은 조경사를 만들 수 있어서 기뻤다. 금붕어가 뛰노는 연못, 반원형의 다리, 환자들의 찻집이 들어섰다.
잔디밭도 만들어 회복기에 환자들이 이용할 수 있겠다. 사사키 씨가 요양원에 벚꽃나무 100주를 선사했는데 봄만 되면 요양원 마당은 벚꽃이 만발하여 아름다움을 더해줄 것으로 기대되었다. 나는 갓 태어난 요양원이 자랑스러웠다. 그래서 가끔 요양원을 나의 아기라는 애칭으로 불렀다. 요양원은 그 나름으로 어려움은 있었으나 비교적 잘 운영되고 있었다. 처음에는 선교회나 본부위원회에 아무런 경제적인 도움도 청하지 않았고 약속한 것이 매우 불리한 조건인 것 같이 생각되었다. 그러나 막상 실제로 일이 진행되자 오히려 전화위복이었음이 드러났다. 선교회의 지원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그만큼 재량권을 갖게 되었고 그 재량권으로 오늘의 요양원을 구상하고 배치하고 완공할 수 있었다. 만일 선교회의 도움을 받았다면 모든 진행은 정식으로 절차를 밟아야 한다. 건축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계획서와 예산을 책정하여 재정위원회에 제출해야 하고 그 계획이 통과되면 건축위원회에 서류가 넘어가게 된다. 그곳에서도 여러 가지 세부 질문과 요점을 정리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 선교위원회에서는 다시 미국에 있는 본부에 이 모든 계획을 제출해야 하고 미국에서는 현지에서 지금까지 한 모든 과정을 또 되풀이하게 된다. 그러는 동안에 물가가 올라가 건축비는 당초에 작정했던 예산을 초과할 수도 있다. 더구나 건물을 짓기 전에 반드시 건축비는 헌금으로 마련되어 있어야 하므로 격리 계산을 자주 해야 하고 그러는 동안 시간을 자꾸만 흘러가게 된다. 내 경우는 선교부의 도움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처럼 복잡한 관문들을 통과할 필요가 없었다. 모든 건축 과정은 나 혼자의 계획과 나만의 지시로 처리될 수 있었다. 내가 별관을 지을 계획을 세웠을 때도 여러 건축업자들에게 보여주고 입찰을 받기만 하면 되었다. 반드시 값이 싼 업자에게 공사를 맡겨야 할 필요가 없었으므로 가장 믿을 수 있다고 생각되는 업자에게 그 일을 주면 그만이었다. 그러면 업자는 당장의 일을 시작했고 대체로 공사가 끝나기 전에 건축비는 내 손에 모두 마련되었다. 그러나 돈이 그때까지 마련되지 못했던 경우도 없지는 않았다. 그럴 때도 걱정할 필요가 없었다. 업자는 나를 신용했으므로 기꺼이 기다려 주었다. 그것은 다음번에 공사를 맡을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여겼기 때문이었다. 우리는 계속 전진만을 했다. 어느 사이에 별채 병동들이 산마루에 버섯이 피어난 것처럼 여기저기 세워졌다. 선교의 역사를 보면 첫 임기 동안에 이토록 많은 재량권을 행사한 선교사는 드물다. 나는 선교회에 아무 도움 없이 오지에 내던지셨으나 그 때문에 많은 장애를 뛰어넘고 시간을 절약할 수 있었다. 별채 안에 많은 물품들은 이 지방에 부유한 조선인들이 선물한 것이다. 요양원에는 환자들을 수용할 자리가 항상 모자랐다. 그래서 돈 많은 환자들이 입원을 신청하면 나는 언제나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만일 지체하지 않고 입원하고 싶으면 별채를 한 채 지으면 될 텐데 나중에 입원할 때는 그 별채를 병원에 기증해 주시면 다른 가난한 환자를 돕는 일이고요. 이렇게 하여 부유한 환자들로부터 얻은 별채는 돈 없는 무료 환자들을 위해 쓰여지게 되었다. 물론 큰 병동은 계속 본국의 후원자들에게 원조를 청해서 지어야 했다. 결핵 요양원의 운영은 병동을 짓고 환자를 치료하는 일 외에도 마음을 졸여야 할 문제가 많았다. 좋은 직원들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봉급을 후하게 주고 지불 날짜를 잘 지켜야 했다. 나는 비록 직원들의 수가 늘어나서 봉급 지불을 시간에 맞추어 대느라 허둥댄 일은 있었어도 시간을 어긴 적은 한 번도 없었다. 그러나 내가 가장 해결하기 어려웠던 것은 인사 문제였다. 그것은 결핵에 대한 일반인들의 어처구니 없는 선입관 때문이었다. 요양원이 배출한 퇴원 환자들의 수도 많지 않았고 개원한 지도 오래지 않았기 때문에 요양원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은 그렇게 좋아지지 않고 있었다. 요양원 직원들은 마스크를 쓴다는 든지 위생적으로 조심만 하면 요양원에서 일해도 병균에 감염되지 않는다는 점을 잘 인식하게 되었지만 가족들과 친구들은 요양원에서 일하면 폐병에 걸린다면서 직장을 그만두라고 권했다. 이런 대중들을 계몽하려면 교육이 필요하다. 그러나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었다. 이 때문에 직원 확보라는 인사가 우리에게서는 가장 큰 과제였다.
주위에서는 경제적인 어려움에 닥칠 때를 대비하여 요양원을 어느 정도 영리로 경영하여 예비 자금을 준비해 두어야 한다고 자꾸 조언했다. 그러나 나는 자금을 예축하기보다는 그럴 돈이 있으면 좋은 의료기구와 의약품들을 사려고 했다. 예금이 없어야 긴장하여 일할 수 있는 자극을 받곤 했다. 이 자극은 요양원의 효능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더 중요한 점은 이러한 기간이 영리를 목적에 두는 일이 있으면 좋지 않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런 이유를 없애자는 데도 의미가 있었다. 장부상의 흑자를 생각한다는 것은 원래의 목적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우리 앞에는 또 다른 종류의 문제가 가로놓여 있었다. 울버턴 여사의 경제적 지원 기간 만기가 임기 만료와 함께 다가오고 있었다. 그러나 선교회에서는 아직도 우리를 경제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처지가 못 되었다. 계속 조선에서 의료 선교사로 일하기 위해서는 본국으로 돌아가서 다른 후원자를 찾아야 할 입장이었다. 아무튼 임기가 끝나면 안식년 휴가를 갖게 된다. 우리는 5년의 임기가 끝나는 안식년을 맞아 본국으로 돌아가서 휴식을 갖도록 정해져 있다. 그것은 반드시 건강상 휴식이 필요하기 때문만은 아니다. 본국에서 다시 공부하여 전문 분야의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거나 교회를 방문하여 선교 상황을 알려주는 일종의 현지 선교 활동의 보고 기간이기도 하다. 그래서 선교사들은 자신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귀국해야 한다. 우리가 없는 동안 요양원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해주 구세병원과 해주 의창 보통학교는 이미 자리가 잡혀 있어 걱정이 없지만 해주 구세 요양원은 아직 문을 연 지 얼마 되지 않아 시험 단계에 있는 중이었다. 직원들도 어리고 경험이 없었지만 어떤 간호원들은 요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원들과는 결핵병이 감염되었을까봐 아무도 결혼하려 하지 않는다며 그만두겠다고 해서 언제나 우리를 불안하게 했다. 선교부에 아무 도움도 청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으니 지금 와서 안식년 휴가 동안 내 대신 일할 의사의 비용을 부담시킬 수 없었다. 또 선교부에서도 의료 선교사들의 수가 적어서 신통한 대책이 없었다. 다른 선교구도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설사 단기간 임시로 취임할 의사가 있다 해도 언어와 현지 적응 등 어려움이 많았다. 그 당시에는 임시로 우리를 맡아줄 수 있는 의사를 찾는 일이란 도저히 기대할 수 없었다. 우리의 사정을 걱정해주는 사람들이 없지는 않았지만 그들도 구체적인 대책이 없었다. 함께 걱정만 해줄 수 있을 뿐이었다. 이 문제는 나를 무겁게 짓눌렀다. 그러나 요양원 문을 닫을 수는 없었다. 나는 또 한 번 장벽에 부딪힌 것이다. 해도 뜨지 않은 이른 새벽녘 나는 자포자기한 상태로 잠자리를 벗어나 남산 기슭으로 올라갔다. 요양원의 전경이 바라다 보이는 큰 바위 위에 앉아서 혼자서 고심하고 있었다. 너무나 내 자신이 고독하게 느껴졌다. 좌절감은 전보다 더 무겁게 나를 엄습했다. 마침 그때 동쪽 하늘에 장엄한 아침 해가 솟아오르고 있었다. 그 광경을 본 나는 내 자신을 향해 말했다. 저 햇살은 내게 하나님의 권능과 희망을 일깨워주는 빛이다. 햇빛은 쉬지 않고 비친다. 구름에 가려졌을 때도 해는 변함없이 빛나고 있다. 지금 내 앞을 덮고 있는 구름도 곧 거칠 것이다. 남산봉우리 바위 위에서의 내 경험은 모세의 경우처럼 잡목이 불에 탔다든지 십계명을 받은 것 같은 특이한 상황이 아니었다. 십계명은커녕 일계명도 받지 않았다. 아침 해가 솟는 일상적인 현상이었지만 내 마음은 이상하게도 편안해졌다. 구름이 거치듯 조바심, 긴장, 긴박감이 거쳐진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곳에서 어떤 해결의 실마리가 눈에 보인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도 마음이 평화스러워졌다. 모든 일이 잘 되리라는 믿음이 생겼다. 구체적인 방법은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지만 조금 전까지만 해도 나를 사로잡고 있던 절망감이 이유도 없이 기쁨의 감정으로 바꾸어진 내 자신을 발견할 수 있었다. 어깨에 지고 있던 큰 짐을 벗은 것 같은 홀가분한 기분이었다. 이런 편안한 마음으로 며칠이 지나자 아닌 게 아니라 희망적인 소식이 날아왔다. 운산에 있는 미국 금강에서 의사로 있는 닥터 어니스트 유어스 부부가 금강을 떠나 곧 미국으로 돌아가게 됐는데 우리가 안식년 휴가를 떠나 있는 동안 임시로 이곳에 와서 일을 도와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이야기였다. 이 기쁜 소식을 듣자마자 나는 지체하지 않고
닥터 유어즈와 연락을 취했다. 닥터 유어스는 원래 중국에서 근무하고 있었는데 중국인들에게서 밀려나게 되었다. 그때 마침 금강의 닥터 파워가 건강 때문에 미국으로 귀국하게 되어 운산 금강에 임시로 취임했었다. 그는 우리가 울버턴 여사의 경제적 지원을 받게 되어 포기했던 자리에 긴급 취임한 의사였었다. 이런 경험이 있었으므로 닥터 유어즈는 긴급 요청, 임시 취임이 생소하지 않았다. 그들은 기쁜 마음으로 우리의 청을 들어주었다. 나는 표현은 안 했지만 기쁘기 한량 없었다. 선교본부의 감독과 이사회에서는 닥터 유어즈의 임시 취임을 동의했다. 그러나 나중에 안 일이지만 몇 사람들은 자기들의 봉급도 보장받지 못한 처지에 어떻게 다른 의사의 봉급까지 지불할 수 있겠느냐고 의문을 표현했다고 한다. 이사회는 혹시 경제적인 책임이 자기들에게 떨어질까 겁이 났던 것이다. 그 자리에서 노블 목사는 닥터 홀은 지금까지 요양원 운영을 하면서도 동전 한 푼 선교부에 도움을 청한 일이 없었다. 그러니 이 문제에 있어서도 선교부의 책임을 전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력하게 이야기했다고 한다. 우리는 닥터 유어즈 부부를 깊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맞이했다. 나는 하나님께서 이 요양원을 살려주시기 위해 그를 보내주셨다고 굳게 믿었다. 닥터 유어즈 부부는 이곳 생활에 잘 적응했다. 환자들과 직원들도 그들을 매우 좋아했다. 안식년 휴가를 떠나는 준비 기간은 마침 마술사의 공연처럼 동쪽에 번쩍 서쪽에 번쩍하는 바쁜 일이 겹쳐졌다. 우리는 1930년 6월 13일 해주를 떠나기로 예정되었다. 그런데 펜실베니아의 피츠버그에서 폴 목사 부부가 곧 조선에 도착한다는 것이었다. 나는 5월 30일 그들을 맞이하러 차를 몰고 서울에 갔다가 6월 2일에 함께 해주러 왔다. 그 다음날 폴 목사는 여성 병동인 서쪽 건물과 에디스 마그리트 기념 별관에 봉헌식을 주관했다. 서쪽 건물은 그의 아내의 이름으로 헌정되었다. 우리는 폴 목사 내일을 해주 관광과 낚시로 대접한 다음 6월 6일에는 평양으로 전송했다. 어머니는 넘어져서 부상을 입어 집에서 조리하고 있었다. 그래서 여성 해외 선교회 부인들에게 남은 여름 동안 그들의 숙소에서 어머니를 돌봐달라고 부탁한 뒤 모두들과 안녕이라는 한마디로 작별을 고했다. 조선에서의 첫 임기는 수없는 도전의 시기였고 그래서 더욱 보람찬 것이었다. 1930년 6월 27일 우리가 탄 도츠다호가 일본의 해안에서 멀어져 갈 때 첫 안식년 휴가를 떠나는 우리의 마음은 설레었다. 제20장 안식년 휴가 이어집니다.